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허민우 씨. 월세를 전전하다 4년 전 마련한 전셋집. 비록 낡은 주택 반지하였지만 더할 나위 없는 큰 성취였습니다. 너무 좋았었죠. 일단은 전세 월세처럼 매달 나가지 않아도 되는 돈도 있었고, 고향에 있는 친구 동생들이 저한테 일단 먼저 해줬던 말들이 나도 너 따라서 이렇게 갈 수 있을 만한 희망이 보인다 라는 듯이 얘기를 해줬고.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름 겨울 가릴 것 없이 집에는 물이 차올랐습니다. 심할 때는 여기 한 요 정도까지는 찼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물이? 예, 자고 일어났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침대에서 딱 내려오는 순간 찰랑거리더라고요. 뭐지? 왜 여기서 찰랑거리는 소리가 나지? 싶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다 바닥이 젖어 있는 거예요. 하루 서너 시간씩 물을 퍼내야 했고 곰팡이로 가득한 집은 머무는 것 자체가 악몽이었습니다. 찌개 끓여놓는다 해서 반나절이면 다 상하고, 뭐 겨울이더라도 곰팡이가 위에 싹 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계속 배탈 나고 몸 아프고 그냥 괴로웠던 것 같아요. 집을 나가고 싶어도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문자가 날라왔어요.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없다. 죄송하다. 이 집을 개인적으로 가져가시든지, 집주인의 이름을 딱 검색하니까 전세사기 피해 모임이라고 해갖고 50-60명 이상의 톡방이 확인이 됐고, 그때서야 이제 확인하고 내가 전세 사기를 당했구나라는. 대출까지 받아 힘들게 마련했던 전세 보증금은 아직도 돌려받지 못했고 소송 비용에 어느새 빚은 1억 5천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한창 장밋빛 미래를 꿈꿀 27 나이. 허 씨는 결국 개인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과연 내 집은 어디 있을까? 내 집이 도대체 있긴 할까?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고 안 보이는 존재 같은 거라고. 올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자산 가격 상승의 이익은 고소득층에만 집중되고,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사진 한 장. 라면과 김밥이 담긴 이 사진의 제목은 지긋지긋한 가난입니다. 얼핏 보면 분식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현실을 한탄하는 것 같지만 음식 사이에 떡하니 놓인 슈퍼카로 불리는 페라리 키가 보입니다. 실제로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과시하고 싶나? 싶죠. 과시하고 싶나? 뭔가 상대방의 불행이라 할지도 모르겠는데, 상대방의 불행을 가지고서 나의 부를 과시하고 싶은가 싶기도 하고. 3.3제곱미터당 2억 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서울 반포의 초고가 아파트. 3년 전 이곳에 살고 있는 입주민간 결혼을 주선하는 소모임이 생겨나더니 이런 식으로 결혼을 중개하는 정식 결혼 정보회사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가뜩이나 어느 아파트에 거주하고 어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지가 사실상 계급이 돼버린 사회. 이런 현상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지만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고가의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이렇게 입주민 결혼 매칭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0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매입한 이들 중 절반가량은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청년층으로, 대부분은 대출 한 푼 받지 않고 현금으로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없는 취업 준비생이 수십억 원대 강남 아파트를 샀다는 등의 뉴스는 보통의 사람들을 허탈하게 만듭니다. 누구는 대출이 막히더라도 현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세상인데, 누구는 이제 지금 당장 전세 대출을 못 받고, 그리고 월세는 너무 오르고, 그리고 집을 어디에 구해야 될지 한참 정전긍긍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출발선이 너무나 달라졌고.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불평등 보고서. 소득과 자산, 교육, 건강 분야를 종합한 불평등 지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심각한 건 자산의 불평등. 원인은 자산의 75%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가격 차이였습니다. 지난 2024년 기준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3.3제곱미터당 5천만 원가량으로 지방보다 5배 넘게 비쌉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경우 3.3제곱미터당 9,544만 원에 달해 지방과 비교하면 거의 10배에 달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늘려도 따라잡기 불가능한 수준의 자산 격차입니다. 소득을 통해서 더 이상 자산 불평등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거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 벌어가지고 그 소득을 가지고 중산층이 되겠다. 혹은 아니면 이제 그 계층 상승의 사다리 같은 것을 이제 그 도전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벽에 부딪히는 거잖아요. 자산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제 우리나라 상위 20%의 자산은 평균 17억 4,590만 원으로 하위 20%의 45배에 달할 정도로 자산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육박하고 하위 50%는 전체 숫자산의 단 9%에 불과합니다.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지니계수는 0.625.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입니다. 이 숫자는 거의 1950년 한국전쟁 직후에 농지개혁을 하기 전의 상태에 거의 근접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정도죠.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의 정도는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심각하다. 1950년대 농지 개혁 이전의 상태에 근접했다. 즉 상위 3%의 지주가 전체 경작지의 65%를 소유했던 그 시절과 비견될 정도로 현재의 불평등이 극에 달했다는 겁니다. 계급통, 서민통. 최근 청년층 사이엔 이런 자주 섞인 표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 이번 생은 불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해외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월급으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지난 2023년 기준 20대 가구가 1년에 모을 수 있는 돈은 평균 1,389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저축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사려면 86년 이상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난 2014년엔 39년이 걸렸지만 10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노력만 하면 진짜로 올라갈 수 있는 간격이었다고 보면은 지금은 그 갭 차이가 너무 큰 게 아니라 그냥 못 올라가는 벽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여기에 전세 사기 피해자의 75%가 2030 세대에 집중된 현실에서 보듯 젊은 세대는 희망 자체를 갖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들이 느끼는 그 박탈감과 불안은 기존 세대가 느끼던 절대적 빈곤 시대하고는 차원이 다른 어떤 박탈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낙오감 그리고 어떤 패배의식, 좌절감을 안고서 이제 이 20대 시작하게 되는 그 구조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지 않잖아요. 더 우려되는 건 이런 불평등이 개선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어떤 질적 불평등이 점점 심화되면 이제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그 사회 제도들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할 거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사실은 그런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초양극화란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불평등이 심각한 2026년의 대한민국. 여기에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지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완화되기보다 오히려 더욱 심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직면할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스트레이트는 먼저 AI를 발빠르게 도입해 적극 활용하면서 경쟁자들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사례부터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7월 방영된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의 한 장면. 모터사이클을 타고 시화 방조제를 건너는 출연자의 모습을 시원스런 부감으로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실제 촬영한 게 아닙니다. 생성형 AI가 만든 겁니다. 또 다른 예능 구해줘 홈즈에서 서울 이촌동의 아파트 숲을 담은 이 항공 영상도 AI로 만들었습니다. 노을 지는 저녁 캐나다 밴쿠버의 고층 빌딩 숲도, 튀르키예 이스탄불의 상징적인 유적 아야소피아도 명령어 한두 마디면 간단하게 영상으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위도와 경도를 찾고 여기서 이제 어떤 시간대를 원하는지까지 좀 자세하게 써주면은 본인이 원하는 이미지가 더 잘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가 나오면 다운로드를 받고 영상 생성 사이트 들어가서 이미지를 넣고 원하는 카메라 모션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채 30초도 안 돼 멋진 석양이 펼쳐집니다. 과거에는 고가의 헬기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드론으로 사람이 일일이 촬영해야 했지만 이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최근 새롭게 선보인 드라마 판사 이한영. 예고 영상을 외국어로 더빙하는 작업 역시 AI가 손쉽게 해결합니다. 그때부터 10년이다. 해날로 밤에 목줄을 차고 살아온 개 같은 세월이. 10 years have passed since I lived as Haenel Law Firm's dog. 1분짜리 영상 더빙에 걸린 시간은 불과 1분 남짓. 배우 목소리 그대로 대사에 담긴 감정까지 분석해 표현합니다. 이런 거가 이제 더빙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로우 피치로 브로큰리 그리고 약간 이런 이제 감정들이 들어가서 I can't just die like this. 연기를 하는. 원하는 언어를 선택만 하면 다양한 언어로 더빙이 완성되다 보니 AI로 더빙한 우리의 드라마를 세계 곳곳으로 수출하는 게 수월해졌습니다. 더빙본이 만들어진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제 선판매가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해외에서는 더빙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고 AI 기술의 발전은 업무 영역은 물론 직장의 형태도 바꾸고 있습니다.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다 개발자가 된 윤여운 씨.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사주, 타로 서비스부터 기업의 업무 효율화 소프트웨어까지 만드는 개발자가 됐습니다. 간단한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막 2달, 3달 기다려야 되는 그 일이 많다 보니까 아 내가 개발을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갖고 있던 차에 3.5랑 같이 이제 어떻게 하면 개발을 시작할 수 있어부터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 개발 코딩은 어떻게 하면서 조금씩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역량들을 그가 일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직원은 대표를 포함해 단 8명뿐. AI를 이용해 개발자가 될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AI로 인해 많은 개발자가 근무할 필요는 없게 됐습니다. 논의하는 과정을 줄이고 커뮤니케이션 코스트를 낮춰야지 전체 이제 생산성이 강화가 되는데 그렇게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팀이 작은 거예요.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저 혼자 있다 보니까 제 리뷰를 기다리는 게 제일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이제 캔인데 AI 캔을 만들어서 캔처럼 의사결정하도록 만들자라는 것들을 실제로 저희가 막 프로토타입도 만들고 그렇게 해보고 있었어요. AI를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 이들은 효율성을 높이면서 업무 영역도 확장하는 그야말로 더 강력한 경쟁력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 쓰는 분들은 10배 이상 업무 효율이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혼자서 못할 만한 일인데 제가 지금 개업 변호사 일을 하면서 그다음에 제가 스타트업도 운영하고 있고 뭐 강의 제안이 오면 강의도 나가고 있고 물론 AI가 없을 때의 저 그리고 AI를 장착했을 때 저를 비교를 하면은 좀 한 그래도 4-5배는 되지 않을까. 이제 전혀 새로운 걸 하더라도 이게 좀 시간의 문제지. 못하는 건 이제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도 AI를 활용해 신선한 연구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공유형 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다 소지품을 두고 왔을 때 CCTV가 정확히 인식해서 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대학생들의 논문. AI가 만든 이미지로 학습을 시키면서 CCTV의 물체 인식률은
2배 넘게 올랐습니다. 물건이 들어있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미지 생성하는 AI 모델을 활용을 해서 이미지를 생성해내서 그거를 학습을 시키면은 조금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AI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해내고 그걸 학습을 시켰을 때 실제로 모델 성능이 더 올라간다 이런 것들을 증명해내는 게 이 논문을 완성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3개월. 사람은 기획만 했고 연구 방법부터 결과 도출, 그리고 논문 작성과 번역까지 모두 AI의 몫이었습니다. AI가 연구 수행에 있어서 많은 부분 도움을 주다 보니까 연구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단계부터 방법 물론 논문을 쓰는 데까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성공적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사례를 지난 2022년 11월 챗GPT가 출시된 지 3년여. 우리나라의 챗GPT 이용자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2,162만 명으로 2024년 8월에 비해 5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료 가입자 수로 따지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인구 대비 세계 1위입니다. 채용 면접 과정에 AI가 도입되는 등 대기업 중 절반이 이미 기업 활동에 AI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AI 산업의 테스트베드, 즉 시험대로 주목받을 만큼 우리 사회는 폭넓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AI가 이 생산성을 놀랍도록 향상시킨다라는 거는 이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생산성 차이가 그만큼 커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AI를 통해서 증가된 생산성이 이 사회 전체에 절대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거든요. 챗GPT를 개발한 샘 올트먼은 AI의 발전을 5단계로 제시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챗봇과 추론자 단계를 지나 인간을 대신해 복잡한 작업을 대신할 수 있는 3단계, 에이전트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늦어도 5년 안에 AI가 조직 전반을 관장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 빠른 변화 속에서 많은 이들은 AI에 대체되거나 AI의 통제를 받게 되면서 계층 간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양극화와 소외는 지금보다 더욱 증폭될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이 자랑하는 자동화 물류센터. 수십 대의 로봇들이 물품 진열과 분류는 물론 주문이 들어오는 즉시 빠르게 물건을 찾아와 포장까지 해냅니다. 직원들이 할 일은 로봇이 가져온 물품에 바코드를 찍어 넘기는 게 전부. 쿠팡은 물류센터를 자동화해 직원의 업무량을 65% 단축했다고 홍보했지만 그만큼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근무했을 당시에 한 150명 정도가 한 층에서 일한다고 대략 어림잡을 수 있을 텐데요. 네. 근데 지금은 그 층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한 20명이 되지 않는, 그래서 노동자들의 약간 노고와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AI나 로봇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을 좀 감축하기 위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다. 남은 직원들의 노동 환경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AI가 작업을 배정하고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추적하는 시스템. 화장실을 가는 것도 편치 않습니다. 이전에는 좀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구조였으면 딱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일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관리자의 이제 감시와 통제 하에 있다라는 느낌. 그래서 화장실을 제대로 가기가 눈치가 너무 많이 보인다. 직원들 사이에선 이 자리조차 언제 대체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합니다. 권리를 우리가 뭉쳐서 되찾자가 아니라 그렇게 요구하면 우리가 AI와 로봇한테 대체되니까 그냥 이런 노동 조건과 환경에서라도 고용이 중요하니까 이 돈이라도 우리는 벌어야 하니까 좀 살살 해. 이런 얘기 많이. 실제 쿠팡보다 일찍 자동화 물류센터를 도입한 아마존의 경우 전체의 75%를 자동화하겠다는 내부 전략을 세우고 있고, 이에 따라 2033년까지 최대 60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AI 기술을 개발하고 도입하는 이유는 이 운영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더 적은 자원으로 많은 가치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금융기관 콜센터 역시 AI 상담사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습니다. 카드사 콜센터 상담 인력은 지난 2019년에 비해 2024년 5월 기준 2,300여 명 감소해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줄어든 인력만큼 AI 상담사가 업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쉽고 짧은 문의만 처리하는 수준이고 어렵고 복잡하고 긴 문의 전화는 직원들에게 몰리고 있습니다. 단순 콜은 다 자동화로 빠지니까 저희는 이제 고객들의 이제 긴 장콜만 계속 뭐 기본적으로 10분, 15분은 기본으로 넘어가는 콜들만 저희가 이 수행을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긴 콜만 받으면 실적도 나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이 전반적으로 이제 낮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 때문에. 콜센터 상담사 채용을 줄이고 AI 상담을 늘려가는 추세 속에서 콜센터 상담사들은 언제 대체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장을 하면 그 데이터화를 해서 AI의 최초 기반이 되는 데이터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결국은 저희를 해고하는 AI를 고도로 발전시키는 것을 저희 스스로가 하고 있는데 AI가 사람의 업무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배달의 민족이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배달원 전용 앱 로드러너. AI가 배달 물량을 정해주는 시스템인데 AI가 결정한 배달 노동자 등급에 따라 다음 배달 스케줄을 순차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1등급은 수요일날 10시, 2등급은 수요일날 2시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잡는 시간이 순차적으로 배정이 되는 거예요. 5그룹쯤 내려오면은 오늘의 스케줄이 사라져 있는 거예요. 8그룹까지 가면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 기준을 알 수 없는 AI 알고리즘에 따라 상대 평가로 등급이 매겨지다 보니 빠른 배달을 위해 과속과 신호 위반도 다반사.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쉴 수도 없습니다. 굉장히 경쟁적인 상황으로 라이더들을 내몰고 있는 거죠. 눈 올 때 일을 하셨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1등급 라이더들이 다 일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내가 눈 올 때 일을 안 하면 등급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 사람이 죽어요. 사고 나서. 또는 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플랫폼 기업이나 인공지능 빅테크들이 굉장히 많은 걸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나쁜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걸 제어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로 영리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그룹 PwC는 AI 관련 기술을 보유한 노동자는 그렇지 않은 노동자보다 56%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IMF 역시 보고서에서 고임금 노동일수록 AI의 도움을 받아 생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소년의 해체는 저숙련 노동시장에서의 공급의 확대랑 맞물리는 거고, 그럼 기존의 저숙련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은 당연히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 가치들은 다 이제 상위 노동자, 고숙련이라든가 기업들이 가는 거고, 그러면 계속 불평등이 강화되겠죠. 숙련 노동자로 성장할 기회조차 찾기 힘든 청년 세대의 타격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만 가도 제 밑에 신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역피라미드 구조가 생기는 거죠. 청년들이 AI로 하여금 아예 기회조차가 없어지는 거죠. 실제로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지금 내년에는 AI 기술로 다 바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AI 분야가 유망하단 말에 졸업까지 늦추며 컴퓨터공학을 복수 전공한 취업준비생. 그런데 AI가 초급 개발자를 대체하면서 취업의 문은 더 좁아졌습니다. 확실히 장벽이 생긴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난다긴다 하는 스펙을 쌓아온 친구들 다시 신입 개발자로서 도전하는 입장을 봤을 때 확실히 시장이 어렵다라는 것. 어쨌든 회사에 들어가야 경력도 쌓고 그리고 실력도 쌓을 수 있잖아요. 지금 이미 사회초년생,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소외받고 있고 지금 이런 흐름에서 계속해서 좀 좋은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AI 시대의 불평등을 개인의 문제점으로 치부하고 방치한다면
과거 1차 산업혁명 당시 나타났던 극단적인 계층 단절과 인간 소외를 다시 목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주니어들을 한 명도 뽑지 않겠다. 기업으로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에요. 그래서 사회 전체를 보면 최악의 의사결정이죠. 그리고 이 AI가 만들어낸 그 급격한 생산성 향상의 일부를 뚝 떼서 사회적 안전판을 만드는 데 써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첫 번째 산업혁명에서 당했던 그 일을 그대로 당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이전보다 떨어지고 극소수만 부해지는 AI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역시 AI 산업 육성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대 AI 강국을 목표로 하는 AI 액션 플랜을 발표했는데요. AI로 인해 더 심해지는 불평등을 완화할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 건지, 외면받고 소외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 건지 살펴봤습니다. AI가 인식할 수 있도록 사람이 기초 데이터를 만드는 작업을 가리키는 데이터 라벨링. AI의 양식에 맞게 방대한 자료를 정리해 사람이 직접 입력합니다. AI 산업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작업이기에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로 주목받았었습니다. AI 관련 블로그까지 운영할 정도로 AI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30대 김진영 씨도 2년 전 데이터 라벨링 업체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기대했던 미래 산업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루 종일 모니터만 보고 단순한 작업만 반복해야 했습니다. 수만 장 찍힌 사진들의 사람의 앞면을 계속 이렇게 마킹을 하는 거죠. 정말 이것만 할까 하는데 정말 이것만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눈알 붙이기 뭐 이런 취급을 받잖아요. 2-3달짜리 초단기 계약에 근무 여건도 숨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화장실을 가야 되거나 잠깐 전자담배를 피러 가야 되면은 휴식이라고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분 안에 반드시 돌아와야 되고. 또 다른 데이터 라벨링 회사에서 프로젝트 형태의 초단기 계약을 했던 30대 박민재 씨. 단가 10원? 뭐 많으면 뭐 50원, 80원까지 가요. 임금이나 최저임금도 안 돼요. 사실상 안 돼요. 그 임금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같은 곳에서 150명의 노동자가 4억 원에 가까운 임금을 체불당했다며 노동부에 진정도 냈지만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구제 방법이 없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가장 밑에는 저희 같은 노동자들이 있고 이 노동자들 대부분이 프리랜서고 이렇게 임금 체불 같은 미정상 사태가 생겼을 때 어디에도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아마존의 데이터 라벨링 플랫폼인 메케니컬 터크. 데이터 라벨링 한 건당 매겨진 임금은 고작 2센트. 우리 돈으로 30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1000건을 해봐야 20달러, 3만 원 가량을 벌 수 있는 겁니다. 메케니컬 터크는 18세기 유럽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체스 두는 기계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어떻게 기계가 이렇게 체스를 잘 두냐라고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안에 체스를 굉장히 잘 두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 체스 기계를 조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그대로 갖고 와서 아마존이 우리도 AI라는 기술이 이렇게 잘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사람이 있었다. 보이지 않은 인간의 노동. AI 분야에서 세계적 석학으로 꼽히는 밀라그로스 미셸리 박사는 AI 기술 확산의 이면에는 인간의 노동 착취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차원의 지적 능력을 갖췄을 경우 높은 가치를 인정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일정 구간의 사람들에게만 가고 있다라는 뜻이죠. 어떤 특정 집단이 희생을 전제로 하는 혁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올해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한 이재명 정부. 지난 정부에서 멈췄던 AI 예산을 10조 원 넘게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됩니다. 인공지능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난달 AI 전략위원회는 98개의 국정 과제를 담은 AI 액션 플랜을 내놨습니다. AI 3대 강국, 2030년까지 피지컬 AI 분야에서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은 스트레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충분히 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에 있는 어떤 기업들이나 학계에서 발표하는 AI들을 빼고 나면은 나머지 나라들 중에서는 현 시점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고 있다. 지금은 1, 2등과 꽤 떨어져 있는 3등 그룹에 있지만 이 격차를 좁힌 3등이 될 수 있다. 하 수석은 AI 발전으로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며 그래서 AI 기본 사회라는 개념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거의 모든 기술들이 그래 왔거든요. 점점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죠. 그냥 냅두면 AI는 더 할 것 같습니다. AI 시대의 기본 사회는 무엇인가 하고 하면 누구나 AI를 충분히 잘 활용해서 그들의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육, 의료, 그다음에 복지, 금융, 그리고 또 전반적인 어떤 재난과 안전에 대한 장치들을 모두 망라하는.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액션 플랜은 AI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불평등 문제와 관련해선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표현에만 그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말아야 된다는 강박은 있는 반면 AI를 어떻게 우리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 공정하고 평등하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매우 적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AI의 일자리를 뺏기는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정망을 어떻게 갖추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용자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노동자에 대해서 이러한 논의들이 필요하고 사회보장제도는 어떻게 새로운 일의 형태에 맞게 완전히 개혁해 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부의 재분배는 어떻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의 최저소득이 보장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논의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이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바로 AI세나 로봇세, 기본소득같이 부의 재분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선 먼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큰 틀에서 AI 기본 사회라고 하는 항목을 넣어놓은 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까지는 동의가 된 상태. 어떻게 실현할 거냐 하는 거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토의하고 있는 상황이다로 봐주시면 되겠죠. 사회적 공감대가 중요하니까요. 이 부분. 미국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 샌더스 의원은 최근 AI 개발을 잠시 멈추고 먼저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이들이 더 부유해지고 더 큰 권력을 갖기 위해 AI 기술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신규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잠정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It is being pushed by the wealthiest handful of the wealthiest and most powerful people on earth. Can they be stopped? I don't know. But that raises a broader issue, the future of democracy. 누군가는 AI로 더 강해지고 누군가는 AI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중간지대가 사라지면서 점점 불안정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그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질 과실을 극소수가 차지하는 이 불합리한 구조를 방치할 경우 힘겹게 지켜온 우리 사회의 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마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비극적 전망.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눈앞에 와 있는 어쩌면 이미 시작된 AI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절박한 과제입니다. 이 불평등이 아주 빠르게 더 확대될 수가 있는 가운데에 궁극적으로는 이게 우리 사회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갖고 올 것인가? 이 전환기에
새로운 규칙과 약속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Some people got the real problem. Some people out of love. Some people think I can solve them. Lord heavens above, I'm only human after all. I'm only human after all. Don't put the blame on me. Don't put the blame